오늘도 사연부스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상엔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저 사람이 사람에게 저지를 수 없는 상식 밖의 일들. 그런데 그런 일이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내 가족 안에서 벌어졌다면 어떨까요? 오늘 들려드릴 사연은 피보다 진한 운명으로 얽힌 쌍둥이 자매의 이야기입니다. 하나의 생명은 품에 안고 다른 하나는 등 돌린 그 집안. 그날부터 시작된 긴 비극은 25년이 지난 지금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다정하고 사근사근한 성격의 정은은 결혼 3년 차에 어렵게 쌍둥이를 임신했다. 그 시절엔 지금보다 쌍둥이 출산이 드물고 위험하다고 여겨졌기에 임신 소식이 알려지자마자 집안 전체가 뒤숭숭해졌다. 시댁은 대놓고 탐탁자는 눈치를 보였다. 하나도 벅찬데 둘이라니 괜찮겠어. 시어머니는 밥을 푸다 말고 며느리 배를 힐끔거리며 그렇게 말했다. 남편인 성우는 의외로 태연했다. 요즘 세상에 쌍둥이 별일 아니야. 그냥 좀 더 신경 쓰면 되지 뭐. 그 말이 그땐 참 의지가 됐었다. 하지만 그저 허세 섞인 말뿐이었다는 걸 곧 알게 됐다. 정은은 입덧이 심했고 임신 8개월부터는 누워서만 지내야 할 만큼 상태가 좋지 않았다. 그때부터 시댁의 태도는 노골적으로 변했다. 멀쩡한 애 며느리 들였더니 누워만 있네. 집안일도 못하면서 뭘 그리 잘났다고. 시어머니의 불만은 남편을 통해 정은에게 전해졌다. 성우는 애써 중립을 지키는 척했지만 언제나 결론은 우리 집도 생각 좀 해줘였다. 그리고 쌍둥이 출산 당일 병원 복도를 오가던 남편은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고 의사는 조심스럽게 말했다. 산모는 안정됐고 아이들도 건강하게 태어났습니다. 다만 둘 다 미숙아라 좀 더 보살핌이 필요해요. 그 말을 들은 순간 정은은 기쁨에 울었지만 시댁의 표정은 썩 좋지 않았다. 산후조리원에서도 문제는 곧 터졌다. 둘 다 데리고 살 순 없지 않니? 시어머니는 조리 중인 정은의 침대 머리맡에서 그렇게 말했다. 아직도 방이 넉넉한 것도 아니고 너도 몸 추스려야 하잖아. 그러니까 둘 중 하나는 잠시 시설에 맡기는 게 어때? 정은은 귀를 의심했다. 남의 입에서 내 아이를 시설에 보내자는 말이 나올 줄은 몰랐던 것이다. 정은은 필사적으로 반대했다. 하지만 남편은 그 대화를 듣고도 무덤덤했다. 엄마 말이 틀린 건 아니잖아. 너도 못 움직이고 나 혼자 둘 다 케어 못해. 결국 정은은 산후조리원에 있는 동안 딸아이 하나를 시어머니와 함께 데리고 집에 갔고 나머지 한 아이는 조금 있다 데리러 간다는 말과 함께 고아원에 보내졌다. 고아원은 아이가 입소된 다음 날 바로 연락이 끊겼고 이후 그곳을 찾아갔지만 이미 다른 시설로 전원됐다는 말만 돌아왔다. 정은은 온몸이 무너지는 심정이었다. 하지만 당시엔 산후우울증과 몸의 통증 그리고 시댁의 눈치까지 모든 것이 그녀를 무력하게 만들었다. 그렇게 정은은 한 아이만을 품에 안은 채 살아갔다. 딸의 이름은 세은. 활달하고 똑똑했으며 엄마와는 친구 같은 사이로 자랐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시댁은 세은에게 유난히 집착했고 아빠 성우는 항상 우리 집의 얼굴이라며 딸을 어디든 데리고 다녔다. 정은은 그것이 괴이하게 느껴졌다. 마치 그들이 세은을 선택한 아이로 길들이고 있다는 듯한 느낌. 반면 정은의 마음속에는 언제나 사라진 또 하나의 딸이 그림자처럼 남아 있었다. 정은은 몰래 그 아이를 찾으려 수소문했다. 입양기관, 시설, 심지어 예전 고아원까지 수없이 찾아갔지만 돌아오는 말은 늘 같았다. 그런 이름의 아이는 없었습니다. 신생아 때 이름조차 등록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고 정은은 더욱 혼란스러웠다. 시댁은 더는 언급조차 하지 말라며 정은을 몰아세웠고 남편은 지금 있는 아이나 잘 키우자며 대화조차 끊어버렸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세은이 대학교에 진학한 해 정은은 어느 날 누군가의 낯선 편지를 받는다. 편지엔 나는 당신의 딸입니다. 돌아왔습니다. 라는 말이 삐뚤빼뚤한 손글씨로 적혀 있었다. 그날 이후 정은의 삶은 다시 흔들리기 시작했다. 25년 전 품에 안지 못한 딸이 다시 그녀 앞에 나타나려 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 아이는 단지 엄마를 찾으려 돌아온 것이 아니었다. 정은은 편지를 손에 쥔 채 멍하게 서 있었다. 모든 것이 현실 같지 않았다. 글씨는 또박또박하지 않았고
오히려 오랜 망설임 끝에 쓴 듯 손떨림이 그대로 드러나 있었다. 나는 당신의 딸입니다. 그 문장을 반복해서 읽었다. 처음엔 사기라고 생각했다. 어차피 입양이나 전원 기록도 없고 그 아이는 어디로 갔는지 실종 상태로 남아 있었기에 이런 글은 가끔 언론에도 등장하는 가짜 사연이 아닐까 싶었다. 하지만 그 아래 적힌 짧은 문장 하나가 정은을 움직였다. 저는 그날 분홍색 털모자를 쓰고 있었습니다. 정은은 기억했다. 분만을 마치고 병실로 들어오기 전 막 태어난 두 아이에게 그녀가 유일하게 해준 것이었다. 똑같이 생긴 쌍둥이에게 분홍색과 하늘색 털모자를 씌워 누구와 누구인지 구분하려 했던 것. 그리고 분홍색 털모자를 쓴 아이가 바로 고아원에 보내진 둘째 딸이었다. 그 기억이 가슴을 파고들며 정은은 편지를 움켜쥔 채 주저앉아 울었다. 며칠 후 정은은 편지에 적힌 주소를 따라 용기를 내어 낯선 지역의 작은 카페로 향했다. 약속된 시간보다 이르게 도착해 두리번거리고 있던 그녀 앞에 문득 한 여성이 다가와 물었다. 혹시 이 편지 받으신 분이세요? 낯익은 눈매였다. 정은은 고개를 끄덕인 채 눈에서 눈물이 터져 나왔다. 너 맞구나? 여인은 고개를 끄덕이지도 않았다. 대신 짧게 말했다. 기억은 없어요. 대신 증거는 있어요. 그녀는 자신의 이름이 수진이며 자신을 키운 위탁 가정에서도 한 번도 친부모에 대한 이야기를 듣지 못했지만 고등학교 졸업 후 보호 종료가 되면서 받게 된 서류 안에서 병원 이름과 출생일을 확인하게 되었다고 했다. 그리고 서울의 병원을 몇 달간 추적한 끝에 당시 분만 기록 일부와 함께 그녀의 출생 직후 보호자가 위임장을 작성한 흔적까지 확인했다고 말했다. 위임장엔 남편 성우의 이름이 선명하게 적혀 있었다. 그 말에 정은은 심장이 내려앉았다. 수지는 조용히 말을 이었다. 사실 처음엔 그냥 누군지 한번 보고 얼굴이나 닮았나 확인하려 했어요. 그런데 아줌마가 엄마라는 걸 알고 나니까 이상하게 화가 나더라고요. 저는 그냥 버려진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선택을 못 받은 사람이었더라고요. 내가 그 집안한테 미움을 받을 만한 이유도 없이. 정은은 울먹이며 손을 내밀었다. 정말 미안해. 그땐 내가 너무 약했고 무력했어. 너를 포기한 게 아니었어. 믿어줘. 수지는 그 손을 보며 잠시 망설이다가 손끝만 잠깐 닿게끔 살짝 맞닿았다. 그 조심스러운 접촉이 무려 25년이라는 시간을 넘은 첫 인사였다. 그날 이후 정은은 수진과 조금씩 연락을 이어갔다. 처음엔 조심스러운 대화만 오갔지만 수진은 곧 자신이 이 집안에 대해 더 알고 싶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름도 모르고 얼굴도 모르지만 그 사람들, 그 시댁이라는 사람들이 나를 버린 거잖아요. 엄마는 어쩔 수 없었겠지만 그쪽은 아니었잖아 라며 정은의 눈을 바라봤다. 그 물음에 정은은 쉽게 대답할 수 없었다. 사실 그녀는 너무 오랫동안 그 기억을 회피해왔다. 하지만 이제는 피해갈 수 없는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다. 그리고 문제는 세은이었다. 정은은 아직 세은에게 수진의 존재를 알리지 못했다. 어떻게 말해야 할지, 어느 타이밍에 꺼내야 할지 감도 잡히지 않았다. 게다가 세은은 대학 졸업 후 외국계 기업에 취직해 집을 자주 비웠고 연락도 뜸해져서 대화를 시도할 기회조차 많지 않았다. 정은은 점점 불안해졌다. 이대로라면 수진이 먼저 세은에게 다가갈 수도 있다는 예감이 들어서였다. 며칠 후 수진은 정은에게 전화를 걸어 조용히 말했다. 엄마, 나 이번 주에 이사해. 서울 쪽으로. 그리고 이젠 좀 움직이려고 해. 이 모든 일을 나 혼자만 알고 있을 순 없잖아. 정은은 숨이 턱 막혔다. 무슨 말이야. 움직이다니. 수진은 한참 침묵한 뒤 아주 천천히 말을 이었다. 나 그 사람들 얼굴을 보고 싶어. 내 인생을 그렇게 결정한 사람들이니까. 정은은 그제야 본능적으로 알았다. 이 아이는 단지 가족을 찾으려 돌아온 게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의 인생을 부정한 사람들에게 잊지 못할 흔적을 남기기 위해 돌아온 것이다. 그 흔적이 어떤 방식이든 간에 멈출 수는 없을 거란 예감이 들었다. 수지는 서울 외곽의 낡은 고시원에서 자취를 시작했다. 위탁 가정에서 쫓겨나듯 나온 후로 자립에 대해 누구보다 철저히 배워야 했다.
대학은 장학금과 아르바이트로 간신히 졸업했고 아동복지 관련 시민단체에서 일하며 자신처럼 사라진 아이들의 존재를 찾고 있었다. 그러나 이번엔 그녀가 그들의 대변인이 아니라 스스로를 위한 전쟁을 시작하고 있었다. 서울로 올라온 첫 주말, 수지는 시댁이 운영하는 전통 찻집을 찾았다. 인터넷에선 40년 전통, 장인의 손맛이라는 표현이 버젓이 붙어 있었고 SNS엔 고즈넉한 풍경 속 한복 입은 시어머니의 사진이 걸려 있었다. 아직도 당당하게 살아있구나, 수지는 속으로 생각했다. 골목길 안쪽의 찻집 앞에 서자 문을 열고 나오는 노년의 여인과 눈이 마주쳤다. 단번에 알 수 있었다. 그녀였다. 분홍 털모자의 기억을 잊은 그날 아이 하나를 등 돌린 장본인. 시어머니는 낯선 여인의 얼굴을 슬쩍 훑더니 무심하게 말을 던졌다. 차 한잔하고 가려나? 수지는 잠시 숨을 고르고 고개를 끄덕였다. 다다미 방으로 안내받은 수지는 조용히 방 안을 둘러봤다. 벽면엔 세은이의 어릴 적 찍힌 사진도 걸려 있었다. 생일 케이크 앞에서 활짝 웃고 있는 소녀. 수지는 이상하게도 질투심이 잃지 않았다. 대신 복잡한 감정의 잔물결이 조용히 퍼졌다. 나는 저 아이가 받은 걸 단 한 번도 가져본 적이 없는데. 시어머니는 차를 내오며 수진을 힐끗 쳐다봤다. 어디서 많이 본 얼굴 같기도 하고 처음 보나? 수지는 미소도 없이 말했다. 처음은 아닐 겁니다. 25년 전에 저를 한 번 본 적 있으실 거예요. 시어머니는 찻잔을 내려놓다 말고 손을 멈췄다. 뭐라고? 그날 분홍 털모자 쓴 아기. 기억하시나요? 엄마 뱃속에서 같이 나왔던 그 아이요. 제가 바로 그 애입니다. 방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다. 시어머니는 찻잔을 놓지도 말을 잇지도 못한 채 수진을 바라봤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그 애는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고 시선은 흔들렸다. 이미 입양 보냈다고 들었을 텐데 여긴 왜 찾아왔어? 수지는 조용히 말했다. 그날 이후 어떤 기록도 없었어요. 그래서 직접 찾을 수밖에 없었죠. 내가 누군지, 왜 버려졌는지, 누가 날 그렇게 만든 건지. 시어머니는 한동안 말이 없었다. 그러다 손을 떨며 자리에서 일어섰다. 이미 지난 일이야. 괜히 돌아와서 남의 삶들 쑤시지 말고 돌아가. 내 엄마가 널 찾은 적도 없잖아. 그냥 없던 사람처럼 살아. 수지는 그 말에 고개를 들었다. 그건 거짓말이에요. 엄마는 저를 찾으려 했어요. 하지만 당신들이 막았죠. 당신들 가족이 저를 철저하게 없던 사람으로 만들었어요. 저는 그거 하나 확인하러 온 거예요. 그날의 만남은 싸늘하게 끝났다. 그러나 수지는 그것으로 멈추지 않았다. 며칠 후 그녀는 한복을 곱게 차려입은 시어머니가 출연한 지역 신문 기사를 찾아냈고 전통 문화유산 계승자라는 거창한 타이틀이 붙은 칼럼도 발견했다. 자신을 버린 여자가 지금은 지역 문화인으로 대접받고 있는 걸 보자 수지는 격한 심경을 누르며 복잡한 감정에 빠졌다. 그녀는 이들을 단순히 망신 주고 떠나려는 것이 아니었다. 진실을 알려야 했다. 어딘가에 묻힌 자신의 존재를 다시 이 가족의 얼굴 앞에 들이밀어야 했다. 며칠 후 수지는 또 다른 계획을 실행에 옮겼다. 이번엔 정은이 살고 있는 집 근처의 작은 북카페에서 세은을 기다렸다. 이미 SNS를 통해 세은이 이따금 들르는 곳을 파악해 둔 뒤였다. 그리고 드디어 그날 세은은 친구와 함께 카페에 들어섰고 수지는 조용히 그들 곁에 테이블에 앉았다. 세은과 수진, 처음 만난 자매는 그렇게 단 2미터 거리에서 서로를 바라보게 되었다. 세은은 처음엔 이상하게 느꼈다. 마치 거울을 보는 듯한 착각, 정은의 얼굴이 아닌 본인의 다른 모습이 앉아있는 듯한 낯섦. 수지는 조용히 말했다. 안녕하세요. 혹시 세은 씨 맞으시죠? 세은은 고개를 끄덕이며 조심스레 대답했다. 네, 그런데 누구세요? 수지는 종이에 적어둔 짧은 글을 건넸다. 나는 너와 함께 태어난 사람입니다. 세은은 그 문장을 읽고 황급히 정은에게 전화를 걸었다. 엄마, 이상한 사람이 있어. 나랑 똑같이 생긴 여자야. 이상한 말도 했어. 뭐지 이 사람. 정은은 그제야 모든 것이 시작됐음을 느꼈다. 숨기고 눌러두려 했던 과거가 이제는 세은의 눈앞에 나타났고 그로 인해 모든 것이 무너질 수 있는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다. 똑같이 생겼다고. 지금 무슨 말이야? 누군데?
정은은 핸드폰 너머로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채은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몰라, 이름도 안 밝혔어. 근데 눈, 코, 입이 다 나야. 아까 그 여자가 이걸 건넸어. 이어진 말과 함께 정은의 휴대폰 화면에 수진이 건넸던 쪽지가 사진으로 도착했다. 거기엔 단 한 줄. 나는 너와 함께 태어난 사람입니다. 정은은 핸드폰을 든 손을 놓칠 뻔했다. 이제는 더 이상 숨길 수 없었다. 채은도 눈치챘고 수진은 자신만의 방식으로 진실을 알려가고 있었다. 채은은 혼란스러운 눈으로 수진을 바라봤고 조용히 말했다. 무슨 말이에요? 함께 태어났다니 농담 아니죠? 수진은 대답 대신 자신의 지갑에서 오래된 색바랜 아기 사진 한 장을 꺼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다. 이게 나야. 분홍 털모자. 엄마가 씌워줬대. 그리고 너는 그 옆에 있었어. 채은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자리에서 일어났다. 친구가 부르는데도 가방도 두고 그냥 나가버렸다. 수지는 그런 세은의 뒷모습을 묵묵히 바라봤다. 그리고 정은에게서 전화가 왔다. 수진아, 부탁이야. 세은이한텐 아직 아니야. 갑자기 그런 식으로 다가가면 엄마, 그 애는 내가 누군지도 모르잖아. 몰라서 괴로운 건 나야. 내가 얼마나 비참했는데 왜 걔 감정만 지켜줘야 해? 나도 미안하고 죄책감에 하루도 편한 날이 없었어. 하지만 아이 하나는 지켜야 했잖아. 그 아이만. 수진의 목소리가 낮아졌고 떨림이 묻어났다. 난 선택도 못 받고 이름도 못 받고 엄마한테는 죄송하지만 난 이 집안을 더 알고 싶어요. 내가 뭘 빼앗겼는지, 얼마나 왜곡됐는지 직접 보고 싶어요. 그날 저녁, 정은은 혼자 거실 소파에 앉아 오래된 앨범을 꺼냈다. 채은의 성장 사진만 가득한 그 책 속엔 수진의 흔적은 없었다. 단 한 장도. 그녀는 손으로 앨범을 꼭 쥔 채 눈을 감았다. 정말 내가 이 아이를 지운 걸까? 며칠 뒤, 수진은 과감히 시댁을 다시 찾았다. 이번엔 찻집이 아닌 집이었다. 문을 열고 나온 사람은 뜻밖에도 아버지 성우였다. 그는 순간 당황하더니 이내 표정을 굳히며 물었다. 누구시죠? 성우 씨 맞죠? 전 당신 딸입니다. 성우의 눈이 커졌다.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분홍 털모자. 기억 안 나세요? 병원에서 당신이 서명한 위임장도 있거든요. 그게 없었으면 전 고아가 되지도 않았겠죠. 성우는 말을 잇지 못했다. 수지는 한 걸음 더 다가섰다. 당신, 그날 엄마한테 뭐라 했어요? 둘 다는 못 키워 그랬죠. 그래서 나를 버리자고 했고, 결국 그렇게 됐고, 그 죄책감 안 들었어요? 아니, 죄책감이란 게 있기나 했어요? 성우는 잠시 말을 잃은 채 고개를 돌렸다. 살기 위해서였어. 우리 집 사정도, 어머니 뜻도 있었고, 뭐라도 지켜야 했으니까. 지킬 게 그 아이 하나뿐이었어요? 난 뭐였는데요? 난 뭘 지켜주셨어요? 수진의 목소리는 단단했지만 눈물은 고여 있었다. 성우는 입술을 깨물더니 조용히 집 안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다. 그 모습에서 수지는 무너진다기보다 차갑게 단절된 벽을 느꼈다. 자신은 이 집안에서 끝끝내 외면당할 존재라는 걸. 며칠 후, 세은이 직접 엄마 정은에게 물었다. 그 여자가 말한 거 사실이에요? 정은은 처음엔 대답을 망설였다. 하지만 눈을 마주친 딸의 얼굴에서 확신을 본 순간 결국 무너졌다. 그래, 사실이야. 내가 태어난 날 너에게도 자매가 있었어. 나랑 똑같이 생긴 아이 내 뱃속에서 너랑 같이 나온 딸이었어. 세은은 입술을 떨며 물었다. 근데 왜 난 몰랐어요? 정은은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미안해, 내가 너무 약했고 무서웠어. 그 아이가 어디 있는지도 모르게 되고 그날 이후로 다시 찾으려 했지만 시댁에서 아빠도 모두가 그냥 잊으라고만 했어. 세은은 조용히 말했다. 근데 엄마, 나 걔랑 너무 닮았어요. 진짜 마주쳤을 땐 거울 보는 줄 알았어요. 근데 이상하게 왠지 미안하더라고요. 내가 뭘 잘못한 것도 아닌데 괜히 내가 가진 걸 자랑하면 안 될 것 같고. 그날 밤 세은은 수진에게 조용히 전화를 걸었다. 나예요. 세은, 그때 카페에서 본 사람. 알아요. 알아볼 수밖에 없었죠. 우리 잠깐 만날래요? 이번엔 나도 궁금하니까 당신이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직접 듣고 싶어요. 도심 외곽의 조용한 공원 벤치. 바람은 부드러웠고 나무집 사이로 스며드는 햇살이 따뜻했다. 수지는 작은 커피를 들고 앉아 있었다. 약속 시간이 다가오자 그녀의 손끝이 떨리기 시작했다. 기다림의 끝에 익숙한 실루엣이 다가왔다. 채은이였다. 단정한 셔츠, 가지런한 머리, 어딘지 모르게 평온해 보이는 얼굴. 수지는 순간 자신이 그동안 살아온 세월이 너무 낡아 보이는 것 같아 고개를 숙였다. 채은이 조심스럽게 앉았다. 두 사람 사이엔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먼저 입을 연 건 채은이였다. 생각보다 훨씬 닮았네요. 수지는 쓴웃음을 지었다. 그래요? 난 오히려 너무 달라 보이던데. 채은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럴 수도 있겠네요. 살아온 시간이 다르니까. 수지는 잠시 망설이다가 조용히 물었다. 엄마한텐 뭐라 했어요? 사실대로 말해줬어요. 처음엔 화가 났어요. 왜 나한테 아무 말도 안 했나 싶었죠. 근데 엄마도, 당신도 모두가 피해자 같았어요. 피해자라. 수지는 그 단어에 씁쓸한 미소를 지었다. 나는 단 한 번도 누군가의 피해자로 불린 적이 없어요. 그냥 존재하지 않는 사람이었죠. 그녀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기록에도 없고, 사진도 없고, 아무도 날 기억 못했으니까. 그게 제일 무서웠어요. 나란 사람이 세상에 없다는 사실. 채은은 그 말에 고개를 숙였다. 당신은 나보다 훨씬 강해요. 난 항상 부모님 울타리 안에서 살아왔거든요. 결핍이라는 게 뭔지도 모르고 그래서 미안했어요. 내가 누리고 살아온 것들이 당신에겐 없었을 거라는 게 그냥 미안했어요. 수지는 가만히 세은을 바라봤다. 분명 자신과 같은 얼굴인데 표정 하나하나가 다르게 느껴졌다. 자신이 가진 단단함과는 다른 보호받은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부드러움. 우리 서로를 모르고 자랐는데도 이렇게 비슷한 감정을 갖는 게 신기하네요. 채은은 작게 웃었다. 그게 피라는 건가 봐요. 우리 진짜 자매 맞네요. 수지는 처음으로 입꼬리를 살짝 올렸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말했다. 사실 나는 당신을 미워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미워할 수가 없었어요. 그건 당신 잘못이 아니니까. 채은도 마찬가지였다. 나도 마찬가지였어요. 오히려 누군가 이 집안에 당당히 나타나줘서 다행이라는 생각도 했어요. 당신 없었으면 난 이 집안의 잘못을 모르고 살았을 테니까. 그날 두 사람은 해질녘까지 공원에 머물며 많은 얘기를 나눴다. 유년 시절, 학교 생활, 첫 아르바이트, 첫 연애. 살아온 결이 너무 달라서 놀라웠고 동시에 이상하리만치 닮은 감정들도 많았다. 누군가를 도와야 한다는 생각, 외로움 속에서 스스로를 단단하게 만드는 방법, 그리고 가족에게 진실을 묻고 싶었던 그 마음. 한참을 이야기하다 수진이 조용히 입을 열었다. 근데 내가 이렇게 나타났다고 해서 다 괜찮아질 거라고는 생각 안 해요. 시댁 쪽은 이미 나를 다시 없던 존재로 만들고 싶어 하니까. 채은은 진지한 눈으로 그녀를 바라봤다. 그건 절대 안 될 거예요. 나도 이젠 가만히 있지 않을 거니까. 수지는 놀란 듯 채은을 바라봤다. 그럼 나랑 같이? 응, 내가 당신 편이 되어줄게. 그 말은 수진에게 처음으로 누군가가 내 편이 되어준다는 따뜻한 감정을 안겨주었다. 처음이었다. 누구도, 단 한 사람도 수진의 편이 되어준 적 없었다. 가족은커녕 보호소에서도 누구 하나 따뜻하게 말해주는 사람이 없었다. 그런데 이제 자신과 똑같이 생긴 이 자매가 자신에게 손을 내밀고 있었다. 그날 밤 정은은 수진과 세은이 함께 찍은 사진을 받았다. 공원 벤치에서 다정하게 앉아있는 두 사람. 눈물이 터졌다. 휴대폰 화면을 쥔 채 소리 없이 흐느끼며 정은은 생각했다. 이 아이들, 내가 갈라놓았던 이 아이들이 스스로 다시 붙잡았구나. 하지만 반대로 그 사진이 전해진 시댁의 분위기는 싸늘했다. 시어머니는 사진을 본 순간 바닥에 핸드폰을 내던졌다. 이제 와서 또 들쑤셔. 없는 아이를 다시 들춰내서 뭐 어쩌겠다는 거야? 성우는 조용히 말했다. 그게 우리의 업보야. 그걸 이제 와서 인정해? 왜? 저 계집애가 겁나서? 성우는 말없이 창밖을 바라봤다. 채은이도 알고 있어. 더 이상 숨길 수는 없어. 다음 날 수지는 찻집 앞으로 다시 향했다. 이번엔 혼자가 아니었다. 채은과 함께였다. 그리고 그곳에서 시어머니와 마주했다.
단단한 눈빛, 감정의 정리가 끝난 얼굴들. 이젠 뒤돌아가지 않겠다는 두 사람의 결심이 그 자리에서 드러나기 시작했다. 수진과 세은은 찻집 문 앞에서 서로를 바라봤다. 수진은 손에 쥔 봉투를 꼭 쥐며 말했다. 이걸 내밀 순간만 기다렸어요. 나도 이제 끝내야 할 때가 온 것 같아. 세은은 고개를 끄덕였다. 내가 옆에 있을게. 이번엔 당신 혼자가 아니야. 문을 열자 시어머니와 성우가 마침 다다미 방에서 차를 마시고 있었다. 두 사람은 뜻밖의 방문에 눈을 휘둥그레 떴다. 시어머니가 먼저 입을 열었다. 또 무슨 일로 온 거야? 그만 좀 해. 이제 와서 누구 좋으라고 들쑤시고 다녀? 수지는 담담하게 말했다. 좋으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끝내려는 거예요. 너무 오랫동안 도망쳤잖아요. 성우는 수진과 세은의 모습을 번갈아 바라보다가 중얼거렸다. 닮았네. 진짜 똑같이 생겼어. 세은이 말했다. 아빠, 이제는 다 인정해야 해요. 이건 누가 감춰서 될 일이 아니야. 시어머니가 벌떡 일어나며 말했다. 넌 왜 내 인생 잘 살다가 괜히 끼어들어서 이 집안을 흔들고 있어. 우리가 뭘 그렇게 잘못했니? 키울 수 없으니까 보내준 거야. 우리가 어디다 버렸어. 입양 보내준 게 죄야? 수지는 가만히 고개를 저었다. 저 입양 안 됐어요. 어디에도 기록 없어요. 그냥 고아원에 던져졌고 전전하다가 보호 종료 아동이 됐어요. 18 되자마자 나가라고 등 떠밀렸어요. 어디 살지도 모르고 이름도 없어서 학적도 못 옮겼고 어른들한테 손찌검도 당했어요. 그런 게 죄가 아니면 뭔가요? 시어머니는 당황해 눈을 흘기며 말했다. 그럴 리가 없어. 우리가 분명 위임장 여기 있어요. 수지는 손에 쥐고 있던 서류 봉투를 꺼냈다. 1999년 3월 24일 서울병원. 분홍 털모자 쓴 아기. 출생 신고도 없이 위임장으로 고아원에 보내졌습니다. 보호자 서명자 정성우. 맞죠? 성우는 아무 말도 못한 채 고개를 떨궜다. 시어머니는 떨리는 목소리로 소리쳤다. 그때 그 애는 그냥 우리가 감당할 수 없었어. 하나도 벅찼다고. 멀쩡한 가정도 아니고 너희 엄마도 벌벌 떨기만 했고 누군가는 결정 내려야 했어. 수지는 눈을 떴다. 그 결정 때문에 저는 이름 없이 살았어요. 19살 때까지 이름이 4번 바뀌었고 어느 날은 길거리에서 자고 다음 날은 낯선 사람 집에서 머물고 그게 당신들이 내린 결정의 결과예요. 세은이 옆에서 조용히 입을 열었다. 할머니, 나도 다 알아요. 그동안 나만 따뜻하게 키워주신 것도 내겐 감사하지만 그게 누군가에겐 지옥이었다는 걸 이제 알아요. 나는 그걸 더는 외면 못해요. 시어머니는 두 손을 떨며 자리에 주저앉았다. 다 지난 일이야. 그만 좀 해. 세상에 들춰질 일 아니야. 그냥 조용히 덮고 가자. 세은은 단호하게 말했다. 그럴 수 없어요. 우리가 조용히 산다고 이 일이 없던 일이 되는 게 아니니까요. 수지는 찻집 안을 천천히 둘러봤다. 고즈넉한 분위기, 조선백자 모조품, 가족사진, 명가라고 적힌 목각 간판. 이런 게 다 무슨 의미가 있어요. 저를 버린 사람들이 평온하게 사는 공간이라면 전부 가짜죠. 그녀는 조용히 가방을 꺼냈다. 제가 누구인지,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리고 이 집안이 어떤 결정을 내렸는지 이제 더 많은 사람들이 알아야 한다고 생각해요. 수지는 몇 장의 복사본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위임장, 의료기록, 당시 병원 간호사의 증언 메모까지. 그리고 마지막 장에는 정은이 눈물로 쓴 자필 사과 편지가 있었다. 성우는 떨리는 손으로 그 편지를 읽었다. 내 딸 수진아, 미안하다. 미안하다는 말로는 부족하다는 걸 알아. 그래도 엄마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말이 이 말뿐이야. 성우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시어머니는 한참을 멍하니 있다가 벌떡 일어나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다. 뒷모습엔 무너짐이 있었다. 처음으로 죄책감을 받아들인 듯한 모습이었다. 며칠 후 수지는 시민단체와 함께 과거 입양 기록 위조 사례를 알리는 소규모 토론회의 패널로 참여했다. 이 자리에 서기까지 저 스스로도 긴 시간이 필요했어요. 제 이름은 수진입니다. 25년 전 쌍둥이로 태어났지만 이름 없이 살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당당히 제 이름을 되찾았습니다. 청중 속엔 세은도 정은도 있었다.
정은은 끝까지 눈물을 감추지 못했고 세은은 박수를 보내며 조용히 수진에게 고개를 끄덕였다. 토론회가 끝난 후 수진은 무대 아래로 내려와 정은과 마주했다. 정은은 울먹이며 말했다. 이제야 널 안아도 되는 걸까? 수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괜찮아요. 그날 저녁 정은은 식탁에 처음으로 두 딸의 밥을 함께 차렸다. 김치찌개가 보글보글 끓고 작은 접시에 수진이 좋아하는 달걀말이가 올려졌다. 세은은 웃으며 말했다. 이런 날이 올 줄은 몰랐어요. 수진은 숟가락을 들며 대답했다. 나도.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마주 앉을 수 있다는 게 참 고맙네요. 그러나 시댁은 끝내 그들과의 관계를 끊었다. 시어머니는 찻집 간판을 내리고 더는 외부와의 접촉을 피하며 살았다. 성우는 몇 차례 수진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수진은 당신이 내 이름을 처음으로 불러줄 때까지는 받아들이지 않을 거예요. 라고 말했다. 그리고 수진은 어느 작은 복지센터의 사회복지사로 다시 일하기 시작했다. 그녀의 명함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이수진 위기아동 상담 및 보호 담당. 이제는 자신이 사라지지 않도록 또 다른 누군가의 이름이 사라지지 않도록 그녀는 삶을 걸기로 했다. 가을이 깊어가던 어느 날 정은은 오래된 박스를 꺼냈다. 결혼 후 시댁에서 살던 시절의 사진과 낡은 메모들이 뒤섞인 그것은 평생 꺼내보지 못했던 과거의 조각들이었다. 정은은 조심스럽게 박스를 하나하나 정리하며 수진의 어린 시절이라 부를 만한 어떤 흔적도 남아있지 않다는 사실에 가슴이 먹먹해졌다. 그래서 정은은 하나의 결심을 했다. 이 아이에게 나의 시간 일부라도 만들어줘야 해. 며칠 뒤 정은은 직접 만든 작은 앨범을 수진에게 건넸다. 그 안엔 정은이 손으로 그린 사파들이 있었다. 병원 침대 위에서 분홍 모자를 쓴 아이, 창밖을 바라보며 그 아이를 그리워하던 어느 오후. 그리고 지금 마주 앉아 따뜻한 밥을 먹는 세 사람의 그림. 수지는 조용히 앨범을 넘기다 끝에서 눈물을 참지 못했다. 엄마 이게 나야? 정은은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었다. 이제라도 내가 내 기억 속에 들어왔으면 했어. 그날 저녁 세은은 조용히 말했다. 우리 어릴 적 같이 놀던 것처럼 한 번만 해보면 어때? 셋이서 사진 찍으러 가자. 스튜디오 말고 그냥 핸드폰으로라도. 세 사람은 다음날 동네 공원으로 나갔다. 벚나무 아래에서 웃으며 서로를 바라보는 사진이 찍혔고 그것은 앨범의 첫 페이지를 대신하게 됐다. 정은은 사진을 인화하며 중얼거렸다. 늦게 피는 꽃도 있어. 그게 무슨 잘못이겠니? 한편 시어머니는 집에서 혼자 시간을 보내며 몇 년 전 세은의 생일 때 입양 보낸 아이에 대한 흔적을 다시 꺼내 들었다. 조용한 방 안에서 위임장의 복사본과 뉴스에서 보았던 수진의 강연 영상이 교차되었다. 그녀는 처음으로 마음 깊은 곳에서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졌다. 내가 정말 한 생명을 뺏은 걸까? 며칠 뒤 정은은 시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다. 어머니, 수진이 용서하지 않아도 한 번쯤은 얼굴 보시겠어요? 긴 침묵 끝에 돌아온 대답은 단순했다. 내가 갈게. 그리고 드디어 다시 마주한 날, 수지는 차 한 잔을 손에 들고 있었다. 그녀 앞에 앉은 시어머니는 한참 동안 고개를 들지 못했다. 아무 말도 없던 끝에 그녀가 먼저 입을 열었다. 미안하다. 그 말이 그녀가 살아오며 처음 입 밖에 꺼낸 말이었다. 수지는 오래도록 시어머니를 바라봤다. 그 말 하나 듣기까지 너무 오래 걸렸어요. 하지만 그 말이 왜 이리도 무겁게 들리는 걸까요? 시어머니는 눈가를 훔치며 조용히 말했다. 나한텐 너를 기억할 자격도 없는 줄 알았어. 그런데 이제라도 내가 잘못했다고 말하고 싶었어. 수지는 마지막으로 웃었다. 이제 됐어요. 미움도 분노도 그만하고 싶어요. 내 삶은 더는 거기 묶이고 싶지 않아요. 그녀는 일어섰고 시어머니도 조심스레 따라 일어났다. 그 두 여인의 짧은 포옹은 오래도록 남았다. 날카로웠던 시간의 조각이 서로의 온기로 둥글게 달아지던 순간이었다. 수개월이 흐른 뒤 정은의 집 식탁에는 늘 두 쌍의 젓가락이 놓여 있었다. 세은은 여전히 바쁘게 일했고 수지는 복지센터에서 아이들을 돌보다 퇴근해 어머니의 반찬을 먹었다. 말은 많지 않아도 식탁엔 온기가 있었다. 서로 다른 곳에서 살아왔지만 이제는 함께 머무는 가족의 풍경이었다.
그리고 어느 날 세은이 말했다. 우리 이름으로 부르자. 이젠 숨길 것도 없고 가릴 것도 없잖아. 정은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세은아, 수진아 밥 먹자. 두 자매는 동시에 대답했다. 네. 엄마, 오늘의 사연 어떠셨나요? 누군가에게 이름을 준다는 것. 그건 존재를 인정하는 일입니다. 이름조차 허락받지 못한 딸이 돌아와 스스로 자신의 자리를 되찾기까지의 여정은 결코 짧지 않았지만 그 끝엔 따뜻한 밥상이 있었습니다. 피로 이어진 자매가 서로를 끌어안는 모습, 그리고 늦게나마 용서를 고백하는 어른들의 눈물. 그 모든 장면들이 우리에게 묵직한 울림을 전합니다. 이름을 되찾은 그녀처럼 이 세상에 사라져서는 안 될 존재가 누군가의 기억 속에서, 마음속에서 영원히 살아있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사연부스였습니다.